자, 10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개괄적으로 한 번씩 용어 같은 거를 본다. 이번 달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아까 중개계약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거를 갖다가 11월 달, 12월 달은 이제 보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니까 뭔가가 연상되는 거 있죠? 뭐가 연상돼요? 예, 인터넷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하나의 컴퓨터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단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서 정보를 서로 어떻게 돼요?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정보를 누구는 볼 수 없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자,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현재는요, 인터넷망으로 일단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망으로 이용하는데, 처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인터넷 시스템, 이 망과 좀 틀린 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PC통신이라는 거 있었죠. 혹시 PC통신 해보셨어요? 네, 천리안, 네, 하이텔 이런 거 있었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알쓸신잡인가? 봐요? 그거? 유시민하고 쭉 나오는 거? 거기에 보니까 제주도에 컴퓨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PC통신 접속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옛날에 PC통신을 4개를 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나우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 에서 하는 유니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4개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했냐? 사실 제가 그거 갖고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 안에 정보 제공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가지고 제가 4개를 가입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고, 그 PC통신망과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그래서 여러분들 PC통신 하면 일단 뭐 가지고 접속했죠?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가지고 접속했어요? 전화기, 전화선 있죠? 전화선 모뎀 꼽아가지고 접속했죠? 자, 옛날 생각이 아마 날 겁니다, 아마. 삐 소리 나가지고 하는 거. 나중에 잘못하면 전화세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왜? 이게 통합 접속망으로다가도 하지만 개인 접속망으로다 들어가면 전화세만 엄청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전화세가 몇만 꽤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전화선 갖고 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몇 년 전에 이제 망을 틀려요. 이런 전화망과 인터넷망이 틀린데 그 인터넷망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어떻게 한다?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그러면 이 정보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 이용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오늘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개업공개사 의무와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를 볼 거거든요. 그 의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지금 현재 여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를 해요.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보망을 뭐 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갑이 일단 갑이 어떻게 한다?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정보망 지금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인가 그럴 거야 아마. 가끔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입해요. 근데 가입하면 공짜냐? 공짜 아닙니다. 이용료 다 줘요. 그래서 가입비하고 월 이용료 얼마 줘요.
주면서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개업공개사도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이 A의 물건을 의뢰받습니다. 팔아줘. 이제 아까 의뢰받아가지고 얘가 접수합니다. 무슨 계약? 아까 배운 거 복습이에요. 중개계약이죠. A와 누구 사이에서? 갑 사이에서 중개계약이 성립되죠. 근데 팔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빨리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자 서랍 속에 처박아 두지 말고 좀 오픈시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망이 어떻게 한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갑이 정보망에 물건을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내 물건을 어떻게 돼요? 정보에 직접 올렸다가 나중에 거래되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삭제시켜서 내리죠. 그 시스템이 아니고, 자, 이 갑은 정보 공개의 의뢰서라는 것을 갑은 정보의뢰서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물건을 공개해달라고 뭐에 의뢰 부탁하는 거죠. 한 장짜리 서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팩스나 이런 것으로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뭐 우편으로 오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팩스가 없는 데는 막 우편으로도 등교폰으로 막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팩스보다는 팩스도 있지만 주로 뭘 많이 메일로다가 많이 와요. 메일이 파일 같은 건 깨끗하죠. 메일로다 많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한 장짜리 종이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보내주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그 정보 공개 의뢰서를 보고 어떻게 한다? 예,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하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 작업을 누가 하는 거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물 정보로 올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 절차. 내가 물건 정보를 직접 올린다, 못 올린다? 네, 못 올린다. 내가 직접 물건 정보를 못 올리고, 결국은 이렇게 올려달라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보 공개 의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누가 작업해서 올려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작업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정보가 여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을이 B로부터 어떻게 한다? B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뭐 어떤 의뢰 받아요? 예, 사달라 매수 중개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사달라 그러고 얘는 접수받았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중개 계약이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처럼 근데 내가 가지고 물건이 없거든요. 매물정 대장에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바로 내주면 되는데 내가 매물 대장에 보니까 원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자, 기왕 돈 내고 가입했죠? 여기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접속을 딱 합니다.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자, 여기에 갑이 올려놓은 물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무슨 아파트예요? 삼익? 무슨 아파트? 하늘채? 그럼 광명시 무슨 동 하늘채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요. 이 아파트 매물 내역이 쫙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쭉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너 어떤 게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죠. 보다 보면 요거 면적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정보망을 통해서 소개시켜줬죠? 오케이를 하면 자, 이때 을은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A한테 연락할까요? 갑한테 연락할까요? 그렇죠. A한테 연락하면 큰일 나죠. 난 그래도 인심 써가지고 물건을 공개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나중에 A한테 직접 가가지고 하면 나 졸지에 물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A의 정보는 없습니다. A의 매물 정보만 있지 A의 신상 정보는 없어요. 그럼 누구의 정보만 있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갑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것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갑한테 연락해가지고 A와 B가 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거래 계약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계약을 중개 계약 중에서 여러 개업공개사가 같이 중개해 준 것을, 그렇죠, 공동중개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 계약을 나중에 보면 주로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보망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뭐 제가 대충 설명해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보를 직접 정보망에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보공개 의뢰서를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다. 그래, 이걸 이해해야지만,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와 개업공개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용 시스템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저 이용 시스템, 이용 절차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에 10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뭐 그림 있죠? 왜? 요 그림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별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 절차 요거를 일단은 구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의무 부분을 보죠. 자, 개업공개사 의무 부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각 한번 개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나오고요. 거기에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유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 나와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와 또 직원이 있었죠. 직원이 소속 공개사 있었고, 여러분들 교재 나오는 한 사람 더 뭐 있었어요? 예, 중개보존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중개보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뭐만 나왔어요? 예,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남았죠. 요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이 둘을 뭐라 그러냐? 옆에 뭐라 그랬어요? 예, 전문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 예,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전문직업인이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그게 불과 한 20년 전. 근데 지금은 많이 전문직업으로서 인정을. 제가 한번 첫 번째 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대출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직업 군의 하나에 들어가요. 한때는 향후 50년간 유망직종 중에 부동산 중개업이 10위 안에 5위인가 6위인가에 들어갔었어요. 2000년도 초반인가 중반인가 가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없어질 직업 해가지고 또 뭐 나오는 게 이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당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테니까. 제가 100년은 모르겠습니다. 50년 안에는 안 없어져요. 자,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등기 누가 하죠? 대신해서 돈 받고 해주는 사람이? 네, 법무사가 해주죠. 이걸 요즘 변호사도 한대요. 이게 집 앞그릇이라고 이제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법무사도 점점점 없어집니다. 이 업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요즘은 셀프 등기라고 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다가, 자, 이제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도 인터넷으로 체결해요. 둘이 앉아서 뭡니까?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탁 펴놓고 그 자판만 두들기면 계약서가 인터넷 안에서 써져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잠깐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하니까 등기도 어떻게 한다. 거기서 서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셀프 등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무사 일도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자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도 뭘로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인터넷으로 셀프 계약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서는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임장활동이라고 그러죠. 임장활동 들어보셨죠? 네, 그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고요. 개론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현장 확인이에요. 현장 확인이 여러분들이 뭘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들어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줘야죠. 현장 확인 안 하고 하면 정말 피보입니다. 현장 확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물건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거든요. 안에만 깨끗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의 겉에는 영 아니거나 위치가 영 아니거나 이런 거 많죠. 위치는 아주 좋은데 안에가 엉망이거나 그거를 서로 안 가보고 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소리가 좀 들리죠?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소개해 준 사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현장 확인 다 갈 수 있을 정도로다가 만약에 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데 글쎄 제가 모르겠어요. 워낙 세상들이 워낙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이렇게 전화기가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휴대폰은 옛날에부터 있었죠. 벽돌폰 있었죠. 왜? 이따만한 거 있었잖아요. 예, 거의 무전기보다 처음에 더 컸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폰이 있었구나, 휴대폰이. 그게 이제 점점 작아지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휴대폰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것이 빠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50년간은 아마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곧 없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없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나도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이게 알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알선이기 때문에 이게 알선한 사람은 꼭 있거든요. 자, 근데 엉뚱하게 지금 빠져나왔지만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 그렇죠.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공정하게 중개해주라. 뭐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 어떤 의무가 있냐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용어 하나 또 보고 넘어가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때 개업공개사는 누구였죠? 개업공개사는 누구였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지겹게 떠들 겁니다. 이거는 아마 7, 8월 때까지 계속 떠들어요. 자, 개업공개사는 뭐다?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근데 여기다가 등자가 붙었죠. 그러면 그거 외에도 있다는 얘기죠. 누구다? 네, 바로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여기에는 또 뭐도 들어가냐면 사원 또는 임원.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까지 몽땅 포함됩니다. 사원 임원 하면 저번 주에 제가 또 강조했었죠. 누구였죠? 예, 경영진이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다. 사원 또는 임원은 직원이다, 직원 아니다. 예, 직원이 아니다 그랬죠. 경영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사원 또는 임원까지 몽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개업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나와요. 제가 맛배기 가끔 보여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거와 개업공개사 등은 개념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업, 공개사 등 하면 뭐다? 소속 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같이 합쳐서 등. 그러면 개업, 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뭘까요? 신성명세, 대표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쓰죠? 이런 거 누설하면 안 된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의 재산 내역 이런 거. 자, 누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이거는 누설하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제가 형벌을 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제가 지금까지 형벌을 몇 가지만 일단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뭐 신상명세라든가 이런 것들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인데요. 근데 이게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일주일 전쯤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한화그룹. 하나 맞죠? 예. 김동선. 예. 맞죠? 한화그룹 막내 아들. 뉴스 크게 나왔었죠? 변호사. 그것도 그 우리나라의 최탑 변호사들만, 변호사 회사들만요. 김현장. 거기에 변호사들 해가지고 저 패고 머리채 끄적거리고 뭐 했던 모양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죄죠? 고고천에 뺨 때리고 머리채 휘두르고 폭행죄죠. 바로 폭행죄도 똑같이 요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풀이가 된다 그랬죠? 의사에 반하여,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해석 좀 됩니까?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의사가 누구 의사예요? 피해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 피해자가 벌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벌하지 않는 죄예요. 벌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벌하지 않는 죄. 자, 요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피해자, 비밀 누설 당한 피해자가 이거 그냥 누설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와 그냥 공부하는 건 일반 상식으로 일단 공부를 하세요. 반의사 불벌죄는 시험 문제 사실 참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와 친고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친고죄. 요즘은 많이 이제 적용되는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친고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통죄였었어요. 간통죄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옥소리 때문에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몇 년 전에, 이것도 이제 몇 년 됐네요 보니까,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없어졌죠. 자, 대표적으로 친고죄. 자,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친이 고소를 해야지만 죄가 되는 죄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세요. 친고죄란 친이 뭐다? 고소를 해야지만 죄가 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어진 죄지만 간통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간통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지만 죄가 되죠. 배우자가 만약에 고소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형법상으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는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자,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의사가 처벌하달라 말아달라 이건 표현이 없습니다. 아무런 없을 때는 처벌이 가능해요. 이게 폭행죄 같은 거 있죠? 폭행죄도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서로 합의하면 여러분들 이제 폭행죄 폭행 한번 해가지고 파출소 끌려가신 분 있으신가요?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합의하세요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싸웁니까? 합의하세요 그래요. 가능하면 합의하는 게 상책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습니다. 이것도 폭행이에요.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쌍방 처벌됩니다. 뭘로다가? 폭행죄로. 그러면 벌금 보통 얼마 나오냐? 뭐 단순 폭행이고 지인들과 관련된 단순 폭행이면 싸요. 한 50만 원 나와요. 폭행죄. 뭐 요즘 좀 올랐으면 한 100만 원 나옵니다. 뭐 내지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 50만 원 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 폭력 전과 1범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 전과 1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50만 원 냈잖아요. 그래. 그럼 폭력 별거 아닌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벌써 폭력전과 1범. 그러면 엄청나게 커 보이죠. 바로 그래서 합의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합의하고 진술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서 검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다가 해서 넘어갑니다. 합의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일단은 처벌과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피해자가 처벌해달라 말아달라 표현을 안 했죠. 그래도 처벌이 가능해요. 즉 뭐다? 피해자가 뭘 안 했어도 고소를 안 한 상태도. 여러분들이 저기 길거리 가다가 왜 뭐라 그러지? 무차별로 폭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기 묻지마 폭행.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당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그냥 한 대 폭 맞았으니까 여자 오늘 되게 재수없는데 그런 것도 갔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경찰에서는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고 뭐 한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반의사불벌죄가 차이점이 뭐냐면 피해자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거. 가장 또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폭행죄 말고 뭐가 있냐면 명예훼손죄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명예훼손죄.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욕하는 댓글 답니다. 무슨 새끼 댓글 쫙 달죠? 그러면 그 댓글을 가지고 경찰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뭘로 하냐면 명예훼손죄로 잡아놓습니다. 옛날에 MB 시절에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마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뭐 해달라 말라는 요구가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처벌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그것이 이제 반의사불벌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약에 잡혀갔는데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벌을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합의하면 뭐 한다? 풀어주는 거. 자, 근데 친고죄는 요거와 잠깐 틀리다 그랬죠? 고소를 직접 해야지만 죄가 되는 거. 요즘은 아마 많이 돼 있는 게 모욕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모욕죄가 아마 친고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뭡니까? 강머시기 변호사가 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친고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 요거와 요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자, 이제 반의사불벌죄 개념 알아두셨으면, 자, 비밀준수 의무는 특별한 제명이 있다. 무슨 죄? 반의사불벌죄. 시험 문제 가끔씩 튀어나오는 부분이에요. 개념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라고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확인 설명과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간단하게 보죠. 자, 확인 설명
뭐야 이게? 확인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간단해요. 확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다. 왜 그래요? 확인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설명해 줘요? 이거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거래가 안전하게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의 이유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있고 저는 그림을 딱 허구한 날 이것만 그립니다. 민법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많이 그리는데 저는 이것만 그려요. 그림 그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A가 매도인이고 B가 뭐가 된다? 매수인이고 자, A는 갑에게 팔아주세요 라고 했고 얘는 접수했죠? A와 갑 사이에 무슨 계약 체결? 중개계약 체결됐죠? 그러면 B와 갑 사이에도 무슨 계약 체결? 네, 중개계약. 갑은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의뢰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 참 갑은 누구의 물건을 조사하여 A의 물건을 확인하는 게 조사하는 거죠. 확인하여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예, B한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은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갑은 누구의 물건을 확인하여 A가 누구죠? 매도 이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해줘요? 예, 매수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이 없이 A와 B가 직거래를 한다면 누가 설명해 주는 의무가 있을까요? 네, A가. 자, B가 물론 이렇게 직거래한다면 B도 어쨌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의무가 많이 주어진 것은 A예요. 내 물건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누가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죠. 그리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나서 뭘 받아요? 보수를 받죠. 그러니까 얘가 얘 물건을 확인하여 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B한테 있죠. A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 자, 갑이 얘 물건 조사한다며 네 물건은 이렇더라 할 의무? 없죠. 왜? 내 거니까 내가 더 잘 알죠. 근데 얘가 직접 할 것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죠. 보수받는 조건으로. 자, 그러니까 이때 확인 설명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은 누구한테? 얘한테만 설명할 거지. 얘한테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별거 아닌 거지만 이거 갖고 문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100점 맞겠다. 어제 그저께 합격한 분 중에서 중개사법 하나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전화 왔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한 80점은 맞지. 거기서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가 있었는데 상가보호법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틀렸더라고요. 그거 하나 틀리고 그런데 자, 여러분들도 보니까 근데 나중에 한 90점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를 용어를 또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중개계약에서 얘기 안 했던 용어를 여기서 잠깐 한번 보죠. 자, 이제 여기에서 A는 매도인이고 갑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갑 입장에서 매도를 어떻게 여기까지는 했었죠? 매도를 의뢰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뭐죠? 얘는요. 이는 갑입장에 쓰면 매수를 어떻게 한 사람? 예, 의뢰한 사람.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갑입장에서 얘는 매도 의뢰인, 얘는 매수 의뢰인. 자, 그러면 여기에 임대차 쓰면 임대 의뢰인이고 얘는요. 임차 의뢰인이 되죠. 갑입장에서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매도나 임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를 뭐라 그러죠? 예, 양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권리를 넘겨주는 의뢰인이다. 권리를 저쪽으로 넘겨주는 의뢰인이라서 얘를 뭐라 하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개사법에서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이전 의뢰인. 얘는 내가 가져오는 권리를 뭘 받고 나서? 돈을 받고. 돈 받는 거죠? 돈 받고 상대방에 넘겨주려고 하는 의뢰인이고 얘는요. 돈을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권리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다. 용어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권리 취득. 예, 내 걸로 만든다. 그 권리를 상대방을 내 걸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매수나 임차 이런 사람들은 권리 어떻게 한다?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리 이전을 하면 이제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얘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자, 이제 요거를 줄여가지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누굴 얘기한다?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매도 뿐만 아니라 임대, 매도, 임대 이런 사람들을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권리 취득 의뢰인은 누구다? 매수, 임차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의뢰하는 거죠? 이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하는 거죠. 이 둘을 묶어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둘을 묶어내면 의뢰인자는 공통이에요. 의뢰인자는 공통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소개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내면 중개의뢰인. 자, 중개의뢰나면 양쪽을 하는 거죠. 양쪽.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외울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 별거 아니에요. 나만 별거 아닌가? 어려워요? 나는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용어가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뭐라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수나 임차를 묶어서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어려운 분들은 1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묶어서 뭘 한다? 중개의뢰인.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준다 그랬죠? 자, 다시 이제 원위 취지입니다. 누구의 물건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자,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개에서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까지 물건에서 조사 확인해 가지고 누구한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한다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일단 보죠. 맨 끝에서 봤던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시해줘야 돼요. 혹시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설명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설명해주고 등기부 이런 거 보여줬나요? 토지대장 뭐 이런 거 보여줬어요? 예,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근거 자료를 뭐 한다? 제시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등기부에는 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도 같이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뭐 그렇게 못 받은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예? 건축물대장. 예, 건축대장 있고 토지대장, 아파트 전체 토지대장인데 그때 아파트는 토지대장 같은 건 잘 안 보여져요. 집합건물과 관련된 건축대장만 일단 하면 되고 근데 뭐 그 외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라는 건 토지대장이 그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보통 보면 이제 입으로만 설명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등기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이 법 위반이 돼요. 걸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한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네, 매수 임차들.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권리 취득은행이. 그럼 확인 설명을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의뢰받으면 접수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하냐면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용어 한번 또 뭐 11월달 12월달은 어차피 용어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자, 중개 완성이란 중개 완성 전이니까 일단 중개 완성을 봐야죠. 중개 완성이란 말 그대로 중개 완성, 중개 소개가 완성 뭐예요? 끝난 거죠. 자, 소개가 끝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계약 체결. 계약서 쓸 때. 자, 소개시켜주는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소개시켜주는 개업공개사 입장입니다. 개업공개사에서 내 일이 원칙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끝날 때가 뭐가 된다? 계약서 써줄 때죠.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되기 전까지.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거래 완성. 자, 거래 완성. 이건 언제 시점일까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거래가 끝나는 시점. 그렇죠. 잔금 지불일죠. 쉽죠? 예. 네. 쉬워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중개가 끝난 시점. 계약 체결 시점이죠.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시점. 거래 완성 부분이, 바로 앞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에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무 부분에서 건너뛰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못 집어넣고 넘어갔지만 자 일단 두 가지 한번 개념 구분을 해보시고 자 일단 계약 체결 전 즉 중개안서까지 설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으면 이제 거래계약이 체결되겠죠. 체결되면 뭐를 써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되면 서식을 써야 돼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써요? 거래 계약서도 쓰는데 또 하나 쓰는 게 뭐냐면 확인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해주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한다? 확인 설명서를 써줘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그럼 확인 설명서가 사실은 확인 설명서가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교재에서 실무 쪽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 쓰려면 실무를 다른 부분을 대충 좀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식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자 그게 289페이지를 보세요. 289페이지 290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 작성법도 연락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냥 한번 구경해 보세요.
확인 설명서 1.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290페이지 폈어요? 예, 주거용 건축물.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293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비주거용 건축물.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296페이지. 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요 네 가지 물건에 따라서 요것을 선택해서 써줘야 돼요. 이 서식 작성 문제가 올 28회 전까지는 21회부터 작성 문제가 2문제씩 나왔었어요.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요번에는 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한 문제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작성할 때 처음에 작성법 강의할 때는 이 작성법만 한 40분 걸려요. 쭉 1부터 시작해서 이 작성 요령들이 있거든요. 그 요령 강의하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나중에 줄이면 한 15분 만에 다 줄여서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식이 있다. 구경해 보셨어요, 혹시? 못 해봤어요? 해봤어요? 관심 있으면 봤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안 봐서 그렇지. 거래계약서만 자꾸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래계약서 뒷면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설명서 서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시면, 집에 가면 혹시 계약서 그 쳐내놓은 거 있죠? 거기 한번 뒤져보세요. 보면 나옵니다, 그거. 이 서식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작성한다? 같이 작성하는 거. 같이 묶어버리죠? 자,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또 같이 뭐 작성한다? 거래계약.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서명 및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또 구분해야죠. 제가 지금 거래계약서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어차피 뭐 세부적인 내용 제가 이제 다루지는 않고 그것만 이제 용어만 가지고 일단 하는 거니까. 자, 확인설명서 이제 확인설명 했어요. 거래계약 체결됐죠? 그러면 확인설명서 쓰고 여러분들 구경했던 서식,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식 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서식은 안타깝게도 구경을 못 시켜드립니다. 왜냐? 법정 서식이 일단 없어요. 법정 서식이 있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 계약서 한번 구경해봤죠? 누가 제가 물어봐가지고 그 서식 있으면 거 물어봐서 한번 몇 페이지 필요하고 구경해봤죠? 일반 중개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어요. 법정 서식이 없다는 법으로서 정한 서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거래계약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어쨌든 거래계약서까지 씁니다. 써가지고 서명 미달해낸다. 자, 일단 요거 쓰기 전에 이거 누가 쓸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사장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누가 쓸 수 있어요? 네,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누굴 대신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대신해서 직접. 자, 용어에서도 이제는 뭐 개업공개사 용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또 한번 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소속공개사는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성하면 서명 및 날인. 얘도 작성하면 개업공개사 같이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 및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및 무슨 뜻? 서명도 해야 되고. 네, 서명도 해야 되고. 날인도 해야 돼요. 날인도 해야 되고. 도장도
도장 찍고, 자,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예, 도장도 찍고 두 개를 다 해줘야 돼.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봐요. 가끔 이제 문제 자체가 열받을 때가 많아요, 이거. 특히 제 과목은 열 많이 받습니다. 자, 어쨌든 서명 및 날인을 해주라. 자, 대략 서명 및 날인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교부를 해주는 거죠. 양쪽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아까 거래 당사자는 뭐 했었어요? 거래 당사자는 뭐 했었죠?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예,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 양쪽 다죠?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누굴 얘기한다? 양쪽 다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과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봅니다. 뭐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11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가야지. 자, 11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네.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 이게 이제 나온 지가 한 4년 이제 4년째구나. 중개사법에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하면서 자, 중개로 조사 확인하거나 이럴 때 신분증명서에 대해서 뭐 한다?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거 규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꼭 이거 안 하더라도 사무실에 가면 주민등록증 내주세요. 그럼 잘 내주죠? 예. 잘 내주죠? 근데 꼭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거 법적 근거가 뭐냐? 너네들이 뭔데 주민등록증 달라 그러냐?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꼬셔가지고 하느라고 참 애먹었던 점이 많아요.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개업하실 때 당당하게 뭘 요구하시라? 예,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가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117페이지. 폈습니까? 117페이지. 뭐가 나와요?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중 설정 의무 있죠? 이제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 업무 중 설정이 뭐냐 이 아마 개념 아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